오늘은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는 결국 누구일까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어린 왕자는 결국 마음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별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이상한 어른들을 만나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토록 아끼는 장미를 통해, 별을 통해, 사막에서 만난 우물을 통해 마음을 쏟아 소중하게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5천 송이의 똑같은 장미꽃이 있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물주고 정성 들인 장미꽃은 단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꽃들과는 달랐던 거죠.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정성 들여 피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남들만 바라보다 가장 소중한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열차에 뛰어들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어린 왕자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되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도 잊고 살아갑니다.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엔 명확했을지 몰라도 계속 눈앞이 흐려져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잊을만 하면 나타나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엔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엔 무엇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내 별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막처럼 외롭게 할까요?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쉼없이 일만 하다 진정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로등 켜고 끄는 사람, 탐욕을 하지 않는 지리학자, 뱀, 여우, 전철수, 장사꾼. 어린 왕자는 참 자세히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막은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마음과 노력이 부어진 것들이 아니라면 의미 있는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없겠죠.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어디에 새겨야 할지. 아직은 하염없이 사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왕자가 찾아와서 말을 건네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라고. 아몬드라는 책은 뇌의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작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병명은 알렉시티미아,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책을 읽으며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 즉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인간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재에게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란 단어도 공감이란 마음도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편도체가 작아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공포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지만 윤재는 공포, 두려움을 모르니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격이었습니다.
윤재 어머니의 꿈은 아들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에 감정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습득한 지식을 윤재는 상황에 따라 공식처럼 기억해내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가 성장하면 할수록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는 경우의 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잦아졌고, 시기적절하게 감정을 연기할 수 없어지자 아이들은 윤재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눈치챘습니다. 윤재를 병신이라고도 했고 괴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윤재에게도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고니와 도라입니다. 괴물이라 불리지만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 윤재. 어릴 때의 아픈 상처, 사랑의 부재로 괴물이 되어가는 고니. 부모의 욕심으로 본인의 꿈이 증발해버린 도라. 도라를 통해 꿈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고니를 통해 고통, 죄책감, 아픔이란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윤재였기에 고니를 깊은 낭망, 어둠의 지옥 터널에서 구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책 후반부에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의 두 다리와 한쪽 귀를 잃은 소년이 울고 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채널을 무심히 돌린다.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며, 사람들은 멀면 먼 대로 할 수 없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나서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도 쉽게 잊었다. 교육으로 감정을 바라보던 윤재는 그 모습들이 모순처럼 보였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는 감정을 알지 못했지만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알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속이고 외면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괴물이라 칭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몬드는 초반부 일어나는 큰 사건들로 인해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 스피드하게 읽어내릴 수 있었고, 후반부에서도 윤재가 여러 감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에 따른 방어적 연기가 아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윤재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장면도 참 좋았습니다. 사람의 감정, 내면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책이었습니다. 아몬드, 손원평, 창비 추천합니다. 애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어머니가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흘 뒤엔 아버지도 그만 열병으로 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애는 토마스 아주머니가 데려가서 키우셨고, 애는 8살까지 함께 살면서 본인보다 어린 아이 4명을 돌봐왔습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후 애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3년 동안
무려 아이는 8명이었고 그 중에 쌍둥이가 3쌍이나 되었습니다. 해먼드 아저씨도 돌아가시자 애는 결국 너무 힘든 고아원 생활을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디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만화 속 그곳 마릴라 아주머니, 매튜 아저씨 댁에 오게 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있던 토마스 아주머니와 해먼드 아주머니가 잘해주셨냐고. 애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항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이었으니까요. 술주정뱅이 남편과 연달아 새쌍둥이를 낳았으니 그래도 저에게 잘해주려 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애는 힘들어도 원망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는 아주 멋진 아이였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겉보기엔 퉁명스럽고 엄격했으나 애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애에게 소중한 친구가 생깁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이애나. 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단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앤의 가장 큰 장점은 인색하지 않다는 건데요. 모든 것을 나누려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수다스러움엔 언제나 즐거운 호기심과 상상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앤과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앤도 자신을 놀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후에 벌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꼭 내었습니다. 린드 아주머니에게도 길버트에게도 그랬습니다. 앤은 화를 내야 할 때는 낼 줄 아는 소녀였습니다. 그런 앤이 너무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도 지금도 평상시에도 그리고 억울할 때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앤에게 많이 배워야겠네요. 학교 친구들은 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필립스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무려 10명이나 한꺼번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앤만 콕 집어 벌을 주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혼나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선생님의 방법에 화가 났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이 모범생이라고 칭찬하는 미니 앤드루스는 상상력이나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가 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각자 아이들이 가진 재능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애는 그런 필립스 선생님을 처음엔 믿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실 때 손수건 2장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는 누구를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는 맑은 아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의 어머니. 애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다이애나와 어울리지 않는 친구라며 단정짓고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다이애나에게 앤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데. 자기 안의 가치관에 갇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냉정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꽉 막힌 가치관으로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함에 저는 어질어질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꽉 막히긴 했어도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애나의 동생이 후두염으로 목이 부어 숨을 못 쉴 지경이 되었는데요. 다이애나는 앤을 급히 찾아왔고 앤은 쌍둥이 아이들의 후두염의 치료를 도운 경험으로 미니메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의사 선생님은 단번에 아이가 위독했다는 사실을 짐작했고 앤 덕분에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리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베리 부인은 그동안 앤을 오해한 것에 대해 울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다이애나의 단짝 친구가 되길 부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앤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른들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막힌 가치관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은 하였으나 제 마음 한구석 어떤 영역에는 그런 고집불통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발현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현명해지기를, 재빨리 나의 실수를 알아차리기를 바라봅니다.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튜 아저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숙녀로 성장합니다. 앤에게 마릴라 아주머니, 매튜 아저씨와 함께 지내는 초록지붕집은 처음으로 마주하는 안식처였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손을 돕는 남자아이를 고아원에서 드릴 목적이었으나 실수로 여자아이 앤이 온 것은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이나 다름없었고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앤도 그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호기심을, 상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앤. 최근 앤이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앤은 여러 아이들에게 많은 꿈과 상상력을 갖게 하는 아주 멋진 선생님이 되었을 겁니다. 길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 모퉁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앞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앤에게 너무 많이 배웠고 위로 받았습니다. IMF가 터진 해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가 눈앞에 닥친 그 시점, 가장들은 실직하고 가정이 붕괴되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도 없었고 자신의 밥은 자신이 벌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갑을 열 때마다 초조했고 다음 날을 생각하면 숨이 찼고 견딜 수 없는 허기가 달려들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그녀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를 사주었으나 아침, 점심을 걸은 그녀의 빈속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노량진에 자신을 몰아넣고 대학이란 벽을 넘고 나면 평온함을 얻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을 대학, 꿈꾸던 안락함으로 연결해 줄 것 같은 톰볼로처럼 생각했었지요. 민주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그녀에게 먹였고 주머니 안에 저녁 밥값으로 불고기 세트를 사 먹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굶고 그 허기를 오후 간식을 먹으면 된다는 둥, 아침을 많이 먹어 생각이 없다는 둥 여러 핑계들로 감췄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60만 원입니다. 20만 원은 월세, 20만 원은 단가반 학원비, 10만 원은 교통비, 10만 원은 식비였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먹으려면 하루에 3천 원만 써야 했습니다. 늘 허기졌습니다. 허기는 자신의 열정을 갉아먹는 괴물 같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일을 옮긴다고 하였고 그녀의 거처도 민준의 어머님이 함께 기거하는 집으로 들어오기를 제안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해주는 밥을 실컷 먹고 등록금을 대주는 대학에 다니고 그녀에게 꿈만 같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기대감은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듯 쾅쾅 폭발해 가루가 되었습니다. 방이 두 칸 달린 15평 반지하
방 안에는 캄캄한 어둠을 닮은 초등학생 사내아이 둘이 눈을 꿈뻑이고 있었고, 그녀의 엄마는 사고로 생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민준에게 음료수를 사오라며 잠시 내보냈고, 두 어린 아들도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부른 것은 민준이가 아가씨 때문에 다시 깡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야. 1년 전에 거기 나오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한 달을 입원했었어. 아가씨 대학 보낸다고 다시 그 일을 하겠대. 지금 하는 일이 돈이 적다고 말이야. 아가씨랑 우리 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 헤어져. 부탁이야. 드라마에서 부잣집 사모님들이 아들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며 돈 봉투를 얼굴에 던지곤 하던데, 현실은 너무도 초라하고 비루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을 뱉고는 그 집에 가득 찬 암울한 공기에서 벗어나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3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배고프지도 않고 막막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녀는 불고기 버거를 깨물면서 노량진의 하늘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빵과 땅이라는 빵 사이에 끼워진 패티 같았습니다. 도시의 이 구석 저 구석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든 중심에 섞이려고 준비 중인 다져지고 있는 인간들의 맛. 그것이 햄버거의 참맛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티로 섞이지 못한 그녀가 노량진에서 떠돕니다. 이 이야기는 박지임 작가님의 네바 강가에서 우리는 단편소설집에 실려있는 네 번째 이야기 햄버거가 되기 위하여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7편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8편이 전하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톰블로는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토사가 퇴적되어 생긴 길입니다. 현실, 곧 육지와 내가 원했던 이상, 꿈 그 섬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희망, 노력, 열정, 좌절, 고뇌, 안간힘, 여러 감정이 무수한 시간으로 퇴적되어 만들어진 길, 톰볼로. 우리는 각자의 톰볼로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차오르는 검은 바다에 삼켜져 수장될 것 같은 두려움을,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심장을 조여오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부서져 있던 진심이 때로는 지난 노력의 알갱이들이 위로하듯 반짝이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중간에서 안정되게 섞여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네바 강가에서 우리는 박지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그 끝은 진짜 행복하긴 한 걸까? 반짝이진 않아도 그저 평범한 내일을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서주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어요.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며 대학원 학기를 마치기 위해 방학을 하면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고 부산과 서울을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꼭 합격해 내년에 더 이상 임용고시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지쳐버린 삶처럼 짙은 어둠의 커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되새기는 수많은 목표들은 그저 입안에서만 맴도는 쓸쓸한 문장들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오고 가던 기차역에서 수영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스윗하우스라고 말했고 스윗이 어려우면 그냥 수영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얼굴이 유난히 조그맣고 사근사근하고 친밀한 목소리를 가진 예쁘고 경쾌하고 달콤한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녀였습니다. 수영은 소도시의 아름다운 전원주택 하나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서준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월급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오피스텔에서도 나와 반지 합방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에서 그는 편히 몸 하나 기댈 안식처도 굳건하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었죠. 서준은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것이 늘 피곤했지만 어느새부턴가 수영을 떠올리며 활기를 찾았습니다. 수영이 자신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여간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그녀도 자신처럼 서울과 지방의 어느 도시로 가며 통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준은 수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본명도 아닌 온라인에서 사용한다는 수영이라는 이름, 휴대전화 크기의 폴라로이드 스냅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는 것, 아빠 엄마 사진을 찍을 때 유독 빨간 모자를 자주 쓰고 있는 사진이 많아서 지금도 빨간색 모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은 신상캐지 말라며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서로 기차역에서 우연히 만나 서울역 부근을 걷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2월의 끝자락 수영과 서울역 부근을 걷고 있을 때 얼굴이 시커멓고 큰 배낭을 맨 노숙자가 지나가자 수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를 냄새나는 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수영은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였겠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어. 저 사람도 집을 한 게 있었을 거라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든 다 집을 갖고 있어. 그러고는 노숙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이내 총총 걸음으로 서준을 떠나 먼저 갔습니다. 서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쳤고 다시금 여름 계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수영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수영을 찾았지만 역사에서 몇 개월 만에 수영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았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어폰을 든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영에게 다가가 반갑게 말을 건넸지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왜 반가워해야 하냐며 정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언제 뾰족한 표정을 지었냐는 듯 다시 밝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지 서준의 부산행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다짜고짜 수영은 기차표를 끊고 부산까지 갔다가 자신은 다시 서울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기차 통로에 서서 그들은 밖을 바라보았는데 높다랗게 줄을 지어 서 있는 아파트, 철길 부근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황색이거나 파란색 기아를 이은 집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수영은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을 하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밝은 표정을 보이며 나는 저런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내가 사진작가가 되면 너한테 프로포즈 할지도 몰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서준은 가끔 수영의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수영이 말하지 않았지만 스윗하우스를 검색하니 여러 사이트가 올라왔고 그 중에 한 사이트를 클릭하니 바로 수영의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스윗하우스 갤러리였고 길 위에서 타인의 집, 빨간 모자, 세 가지 카테고리만 존재했습니다. 길 위에서는 풍경, 사물, 인물들 사진이 있었고 타인의 집에서는 주로 공간, 건물, 주택 사진이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카테고리 안에는 예쁜 빨간색 모자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영과 서준은 어느새 모텔 안에 들어섰어요.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을 만났으니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영이 욕실로 들어갔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수영의 팬티와 브레이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의자에 걸쳐놓다가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어요. 수영의 속옷은 겉옷과는 달리 너무 남루했습니다. 걸려있는 코트와 머플러는 꽤 고급스러워 보였고 늘 메고 다니는 버버리 백팩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속옷은 디자인과 질감이 조악했습니다. 게다가 팬티의 아랫부분은 천이 닳아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고 상한 치즈나 버터에서 나오는 누릿한 냄새까지 났어요. 갑자기 수영이 어떤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화려한 말투나 외모만으로 본다면 수영은 여러 남자들과 모텔을 드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수영이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서준은 엄마가 많이 다치셨다며 지금 부산으로 당장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곤 둘은 서둘러 모텔을 나왔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사건이 흐른 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서준은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일찍 기차에 오를 생각으로 그녀와 자주 가던 하루라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중년 남자가 걸어오더니 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여자분에게 말 좀 전해줘요. 그 여자분 휴대전화가 사용중지가 되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네. 그 여자한테 맡겨놓은 캐리어 좀 빨리 가져가 달라고 전해줘요. 하루만 맡기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지러 오지 않는다니까. 주방 입구 앞에는 큰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아지 1마리 정도는 들어갈 만큼 큰 크기였고 가까이 가서 보니 캐리어 표면은 흠집 투성이었고 바퀴도 반이 사라져 있었죠. 언제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다니던 수영은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수영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지만 연인에게 뒤통수로 맞은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텔에서 본 남루한 속옷이 떠올랐죠. 서준은 수영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기차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을 보고 승강장을 걸어가는데 서준을 부르는 수영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신발창에 껌이라도 붙을까봐 급히 발걸음을 떼는 사람처럼 쟁걸음으로 플랫폼을 내려왔습니다. 서준은 3월의 봄,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바로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그곳으로 수영이 찾아왔습니다. 몰라보게 말라있었고 빨간색 야구모자 아래로 보이는 퀭한 눈은 커다란 구멍 같았어요. 웃고 있었지만 지독한 피로감이 얼굴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서준은 당혹스러워 수영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졌다고 했고 그녀의 옆에는 남루한 커다란 남색 캐리어 2개가 있었습니다. 수영은 보름 정도 서준의 집에서 머물기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 대체 나와 무슨 사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서준의 말이 끝나자 수영의 얼굴이 희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했죠. 2년 동안 서울역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자거나 무궁화호 안에서 잤어. 아침부터 밤까지는 종일 서울 역사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랜 찜질방 생활에 이명이 생겼어. 환청이 들리기도 해. 이젠 찜질방에서 잘 형편도 못해. 이젠 정말 거리에서 자야 할 판이야. 남은 돈을 몽땅 털어서 부산행 기차표를 샀어. 아주 잠시만 집을 나눴으면 안 될까? 지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뭐라도 좀 해보지 그래. 무슨 일이라도. 다들 그렇게 말하지. 젊은 사람이 뭐라도 해보지 그러냐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 나는 17살 이후로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거 알아? 누구도 우동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고 싶은 사람은 없어. 수영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쉼터 같은 데 알아봐 줄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너에게 나는 그냥 처리해버려야만 될 낡은 여행 가방이었네. 여행지에서는 유용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신뢰가 많았어.
말을 마친 수영은 참담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다 캐리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어딘가를 흘러가고 있겠지요. 좁은 방 하나 없이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을까요? 흘러가는 것들은 머물지 않으니까. 그녀가 부디 큰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흐르고 흘러 어딘가에는 정착하길 서준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차올랐지요. 그녀의 블로그 카테고리처럼 수영은 사람을 그리워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공간을 너무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빨간 모자를 쓰며 17 이전에 따뜻했던 가족이 있었던 그 집, 그 공간을 늘 그리워했겠지요. 이 이야기는 문서정 작가님의 눈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단편소설집에 실린 내일 위의 집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7편의 다양한 삶의 아픈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비집고 올라오는 짙은 농도의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아프고 참 시렸고 그들이 건네는 어둠에 마음이 메었습니다. 버림과 버려짐에 엇갈린 위치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내일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마음과 몸이 편안히 쉴 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못한 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내일 위에 흐르는 집에 살고 있던 수영의 마음이 왜 이렇게 제 심장을 아프게 두드리는지 모르겠네요. 8가지의 깊은 사연, 눈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추천하고 싶네요. 가련하고 지독한 어둠을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 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이라 미스유 밑장은 중학교 시절 왕따, 독한 따돌림,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해결 과정에서 밑장이 마음을 의지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밑장은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그저 단순히 친구 관계의 다툼 정도로 여기고 화해의 악수를 시키며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었고 그 사이 밑장은 고자질쟁이라는 낙인까지 받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배를 5번이나 찌르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 큰 고통만 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밑장이 꼭 학교는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보이는 남들의 시선도 의식했습니다. 학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아이의 아픔을 안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요. 밑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본인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16살에는 조직폭력단 두목의 아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밑장을 변화시킬 멘토 오이라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밑장을 진심으로 이해했고 위로했고 밑장 스스로 앞으로의 미래를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밑장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의 믿음과 상대를 향한 지지가 주는 막대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장은 중학교도 겨우 나왔고 일탈 생활 속에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중학교 참고서부터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법무사 시험 합격, 사법고시 합격까지 거머쥐게 되며 변호사가 되고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일, 힘든 시절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오이라 아저씨처럼 지금 힘든 상황에 몰린 아이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그들의 멘토를 자처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워낙 유명한 책이었고 널리 알려진 이유가 납득이 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더글로리 드라마 유행으로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또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히 폭행을 당하던 학교 생활 그 시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게 되는데요. 상처받고 아픈 아이들에게 오이라 아저씨같이 상처를 보듬어주며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꼭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날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그 상처들이 희미해지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 않기를, 깊은 어둠이 걷히고 반짝이는 별이 빛나듯 그대들의 걸음걸음에 어여쁜 밝음이 물들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밤 서러운 한숨들이 모였던 그곳, 마지막 심장 박동 소리가 애달프게 울리던 그곳에 다가가 가혹했던 그날을 지워냅니다. 30살 정도 되었을 여인의 죽음. 그녀의 집은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곳은 빛 한 점 들어올 틈 없이 청록색 천면 테이프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녀는 온 집안의 숨통을 막아놓은 채 번개탄을 피워 자신의 숨을 끊어놓았습니다. 저자는 청소를 하며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화로 근처에 있어야 할 라이터나 토치램프 같은 점화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대원이나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앞서 다녀갔을 테지만 자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시체를 수습하느라 사용한 보호장갑이나 신발 덮개, 거짓 따위의 소모품들을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다반사라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 일은 있어도 줄이고 가는 경우는 없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의문은 현관문 왼쪽에 놓인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풀렸는데요. 불을 피우는 데 쓴 금속 토치램프와 부탄가스 캔은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납작하게 접힌 채 종이칸에, 부탄가스의 빨간 노즐막에는 플라스틱 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이었죠.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엔 양말이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선물해주곤 했고요. 언제나 친절하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착한 여인은 남들에겐 항상 친절하고 따뜻했으나 정작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자의 집 청소 책 안에 담긴 일부 내용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의 고단했던 마지막 숨이 머물렀던 곳, 짙은 아픔의 자국, 지독한 서글픔의 독향이 담겨진 그들의 집을 청소하는 저자의 경험이 담긴 기록인데요. 읽고 싶었으나 다른 이들의 마지막 생,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는지 책장에 꽂아둔 채 읽기를 망설였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녀 외에도 이 책에는 많은 이들의 마지막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이 착잡하고 아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죽은 이의 우편함에 꽂힌 채 아래를 향해 구부러진 고지서와 청구서마저 가난에 등이 휜 것처럼 보인다.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고독해지는가? 빈궁해진 자에게는 가족조차 연락을 끊나 보다. 옆집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의아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주검은 뒤늦게 발견된다. 가난한 자에게도 넉넉하다 뿐인가? 남아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편물이다. 체납 고지서와 독촉장, 가스와 수도 전기를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미납요금 경고장,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 우편함에 빽빽하게 꽂혀 있다. 그의 채권은 시중은행에서 캐피탈과 카드사, 어느덧 대부업체의 얼굴로 바뀌고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헐값에 사모은 또 다른 채권자는 부지런히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불편한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누른다. 가족은 연락을 끊어도 채권자는 끊임없이 안부를 묻는 셈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지독한 가난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빛이 새어나갈까봐 집안의 모든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리고 전등도 켜지 못한 채 2개의 촛불에 의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불청객들이 문을 쿵쾅거리며 몰려오는 날이면 우리는 그나마 켜두었던 촛불마저 꺼버린 채 어둠 안에 잠겨버리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함께였고 그것은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큰 방패가 되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 조공, 일명 노가다건으로 일하며 땀을 흘렸고 어머니는 난생 처음 식당 주방이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학업을 중단한 채 사회에 일찍 나와 직장 생활을 하였고 남동생들은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군입대를 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부모님은 모든 빚을 청산하셨고 우리 가족이 모여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도 만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는 결코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글에 담긴 지독한 가난을 공감할 수 있어서 더 아팠나 봅니다. 가난은 그들의 자존심을 수없이 짓밟았고 거듭된 좌절은 희망을 절망으로 덮어버렸으며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의 심장은 죽음이란 멈춤 대신 살아있는 삶의 박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지독한 아픔과 외로움이 응축된 독향은 고인의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살아있는 자들의 코끝으로 침범하여 잠시 숨통을 막아놓고는 마지막 소름을 토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책을 통해 죽음을 가까이 보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심장 박동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즐거움만으로 가득 차진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지도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을 머금고 쓰디 쓴맛이 나는 삶을 힘겹게 걷다가도 반드시 단맛 나는 행복 또한 맞물리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고난의 연속으로 주저앉아 있더라도 쌓아둔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며 아픈 시절을 꼭 견뎌내었으면 차갑게 얼어가던 심장이 다시 따뜻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주기를. 깊은 밤 서러운 한숨들이 모여든 그들 곁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어 그 하루를 버텨내 주기를. 그 버팀들이 쌓여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한. 뉴스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잃어가는 누군가의 아픈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제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을 지켜주세요. 공장의 밤 근무는 아불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모두가 잠든 마을에 그들만이 끼어있던 시간. 폐자재 분쇄기에 21살 아불의 한쪽 손이 분쇄되어 버렸다. 회사는 아불을 해고했고 아불은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공장 분쇄기에 목을 맸다. 모두가 탄식하고 슬퍼했지만 아무도 가엾은 아불을 도울 수는 없었다. 아불이 죽고 나서 그와 공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한다. 모두가 기뻐했고 아불의 슬픈 죽음을 떠올렸다. 한 달 후 공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와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불법 해고였으니 싸웠고 싸우다 공장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 후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문서를 한 장씩 받았다. 회사는 사회환원과 지역봉사의 차원에서 마을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주었다. 아불의 일로 회사를 욕하며 슬퍼했던 마을 사람들은 공장 문을 부순 것은 잘못한 일이었고 공장이 망하면 마을이 망할 거라고 말했다. 함께 노동조합 신고 서류를 작성했던 사람들은 회사의 편에 섰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은 회사의 협박과 회유를 오래 견디지 못했다. 자신들에게도 청구서가 날아올까봐 두려워했으며 아불의 일에는 아불의 잘못도 있다고도 했고 자신들이 원한 것은 그런 과격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돕는 사람은 없었다. 그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서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방글라데시 청년 아불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언제나 웃으며 인사도 잘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참 잘 지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고 노동의 대가로 계산된 금전은 가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다친 아불에게 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 외면, 해고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책 안에서는
아불의 억울함을 현장에서 토해내며 척박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가로서 투쟁한 그와 그 가족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겪어보았음직한, 그리고 여러 번은 묵인했음직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대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정작 자신 그리고 그 가족은 많은 희생과 아픔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남편 대신 그의 아내는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을 바라보며 힘겨워 했습니다. 대학 운동가에서 만나 그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남편을 이해하는 그녀였지만, 생계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신념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 아픔, 그 흔들림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을 사람들처럼 멀리서 그들을 걱정은 하면서도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을 것 같아요. 당장 바로 눈앞만 보며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위안만을 챙기게 되고, 현실이란 무게 속에서 저항, 투쟁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꼭 대면에서 마주 보아야 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투쟁 과정에서의 힘든 희생은 다른 이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한쪽 가슴이 계속 먹먹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산업성장 속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두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한 법규들이 매년 개정되고 있으나 근로현장 깊숙한 곳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많은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본청은 관리 부실의 책임을 아웃소싱 업체로 전가하고, 뉴스에선 여전히 아불처럼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어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 나온 학생이 관리감독관이 없는 상황, 그런 불법적 관행에서 무리한 작업을 이행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단지 산업안전 매뉴얼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이수경. 우리는 아픔의 시간을 사랑으로 덧대며 살아간다. 영은이의 남자친구는 아주 잘생겼고 촉망받는 운동선수였으나 20살 때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 사회적 편견, 부모님의 반대, 그 무엇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식었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쉽게 한 것은 깊은 상처들이 단단하게 치유되지 못해 생긴 마음의 돌기들 때문이었고, 그 돌기는 매서운 날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영은이는 남자친구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여러 고민들, 소소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잃은 그에게 영은이의 고민들은 너무나도 사소했고 그녀를 공감하기보다는 늘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를 보며 상처받았고 사랑에 생긴 균열의 틈으로 전에는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던 타인의 시선들이 아프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은이는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을 다시 견고히 세워나가길 기도했으나 그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차다며 영은이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 같은 삶을 버텨내기 버거웠을 그녀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고 그들은 곧 결혼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영은을 짝사랑해온 남자였고 늘 그녀 곁에 맴돌다가 영은이 아프고 이별까지 겪자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그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모난 돌기 없이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픔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꽃이나 케이크를 사오고 그녀는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영은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얼마 남지 않는 삶에 물들이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연서 작가님의 사랑한다는 착각 이별의 알리바이 소설집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착각편의 일부 내용입니다. 소설을 읽으며 많은 생각들을 해본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참 이기적이었던 상대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나만의 감정만을 공감받고 싶어 했던 지난날의 나를 소환해 보기도 하였고 제 고민 안에 갇혀 누군가의 고민을 저울질했던 시간들을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되었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일상적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작가님은 지인의 비참한 죽음을 본 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소설을 써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마음에 안고 슬픔으로 식어버린 삶을 버텨보고자 아픈 마음에 사랑을 덧대어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 피고 지는 사랑의 꽃. 죽도록 힘들어도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연인을, 부모를, 자식을, 친구를, 때론 나 자신을. 죽음 같은 삶을 버텨보고자 삶 같은 죽음에 사랑 하나쯤은 간직하고자 반복되는 이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겠지만 버팀 속에는 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픔을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사랑한다는 착각, 이별의 알리바이, 심연서, 다라실. 소영이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탈출하듯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집안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빡빡하게 일과 공부로 채워 넣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고 달콤한 시간이 허락되었으나 그렇게 다정했던 지우는 자신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특유의 낙천성과 여유를 잃어갔고 자신의 불행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울분을 소영에게 습관적으로 터뜨렸습니다. 소영은 자신도 그래왔고 이미 다수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곤란을 그저 개인 차원의 고통으로만 받아들인 채 인생 계획이 죄다 틀어지게 생겼다라고 짜증을 내며 망가져가는 지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위기 속에 소영과 지훈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소영은 위기와 결핍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이겨냈고 지훈은
그 시간 절망 속에 갇혀 그대로 무너져 갔습니다. 삶의 균열은 각자의 방식으로 메워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고 맙니다. 소영과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멀어져 갔고, 호텔에 입사하여 홀 웨이트리스 업무부터 시작했던 소영은 라운지 매니저를 거쳐 마케팅부 매니저로 성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경선 작가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 단편집에 실려있는 5번째 이야기 나의 이력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해서 잠시 나와 새벽 공기를 맞는데 늦은 밤까지 빛나는 불빛들이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반짝이듯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그 불빛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 궁금해졌는데 이 책이 그 마음의 답을 해주는 듯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없이 반짝이는 빛, 흔들리는 빛도 있고 본연의 색을 잃어가는 빛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빛도 있습니다. 저 또한 삶의 균열로 지움처럼 무너져 내린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금 소영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납니다. 어떻게 빛나고 그 빛이 어떤 삶을 비출지는 본인의 몫이겠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왔던 빛의 조각일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명희 작가님의 고요는 어디 있나요? 라는 소설집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안정된 고요를 꿈꾸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항상 거칠게 요동칩니다. 현실 앞에서 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아프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칩니다. 고요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전쟁 속에서 잠시 현실과 나와 있는 휴전 같은 시간,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시 용기 내어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충전받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명희 작가님은 세상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받는 그 잠깐들이 모여 저녁에 고요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이란 현실 앞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고요가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 편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11화 청자의 노래가 공감도 되고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청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울컥하고 요동쳤습니다. 청자의 고단한 삶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청자는 반지하방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찌된 것이 아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창밖으로는 두 아들을 때려잡을 것만 같은 잔뜩 힘들어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지만 아이들이 잠든 늦은 시간에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노래를 합니다. 청자에게 잠시 찾아온 고요의 시간일까요? 청자는 아이들 학교, 녹색 어머니, 학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저녁엔 반찬도 팔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엄마들 사이에서는 겉돕니다. 그래도 같은 건물 위 아랫집에 사는 춘자와는 언니 동생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리도 남일에 관심 많은지 무슨 풍선불기 게임도 아니고 청자의 가정사를 이래저래 부풀려 뒷말들을 하는지 찡그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 아픔을 가십거리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합니다.
청자는 키가 아주 작고 생긴 모양새 때문에 때때로 무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부재 속에서도 청자는 지난 그와의 추억들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순간순간의 추억이란 고요들이 모여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청자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살며 수화를 사용했고 그 수화 덕분에 남편과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글자는 담뱃각에 적어진 청자라는 글씨였고 그렇게 그녀는 청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녀는 늘 힘들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잠시 찾아드는 고요를 통해 고단함을 이겨내며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장마가 왔고 반지하 청자의 집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청자는 넋을 놓은 사람처럼 멍한 눈빛으로 노래를 중얼거렸습니다. 청자가 걱정되어 찾아온 춘자에게 비춰진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청자와 춘자는 물 잠긴 방 안에서 수중 공놀이를 하는데 그 장면을 연상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또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어느새 나도 바지를 걷어올리고 함께하고 싶은 충동에 빠졌습니다. 분명 최악의 시간인데 그녀들은 물 잠긴 반지 앞방에서 공을 발로 튕기며 절망이 머무르는 그 순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청자에겐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버텨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고요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고요는 무엇일까, 고요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순간순간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은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잠깐의 고요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판 삼아 불끈 일어서서 다시금 진정한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게 또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슬픔 앞에 고립된 사람들, 삶의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당장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걸어가는 과정에 순간순간 고요가 머물러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하고 싶네요. 함용이 고요는 어디 있나요? 북치는 소년. 지원의 고등학생 딸 보미가 자정증 방문을 밀고 나옵니다. 아랫배를 부여잡은 채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딸 아이가 맹장이냐고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난데없이 의사는 아이가 곧 나온다고 말을 했고 정말로 딸아이의 뱃속에서 24주를 겨우 채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태어난 아이는 동맥관 개존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동맥관을 묶어주면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부분 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자 끊어진 길이 다시 희미하게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미의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미영의 전화번호를 받은 지원은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화사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녀는 급격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우선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세마였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성의껏 아기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돈으로 때우려 든다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고 행여나 모든 것을 자신 쪽에서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위자료를 포함한 병원비 분담액의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해 어린아들의 아이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는지 미영은 돌아서고 맙니다. 간호사가 보미에게 모유를 유축해 가지고 오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원은 간호사에게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야 하니 점 말리는 약의 처방을 요청했죠. 딸아이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고 학교에는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둘러대 놓았으며 어린아이의 동맥관을 묶는 수술은 계속 유보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연락을 계속 취했지만 그녀는 끝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야 맙니다. 지원의 가슴 안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은 채 새겨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희연 작가님의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수록된 7편의 단편 중 두 번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상냥이 서로에게 폭력을 주고받는 시대. 제목의 의미를 7편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단면, 어떻게 보면 이중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삶을 버티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일상. 아닌 척 하면서도 깊은 속내에는 냉정함을 품고 있는 제 마음도 부끄럽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침범하고 망가뜨리게 된다면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일일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었더라도 정작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차없이 얼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상냥한 폭력. 그동안 애써 모른 척한 현실에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길 바라는 것처럼. 자신이 정한 마지노선을 냉정히 그어놓고 우리는 상냥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길, 적어도 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